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이번 시간은 극장에서 개봉한 신작 소개해드리는 내분 토론 시간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간만에 저희가 신작 리뷰해드리는 시간 마련했네요. 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극장 산업이 엉망입니다. 추석 때도 한국 영화 3편의 영화 개봉을 했지만 하반기 최고 기대작 중 한 작품으로 손꼽히던 승리호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달되기도 했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극장 산업이 급속도로 변화될 조짐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크고 작은 한국 영화들은 한국의 극장 산업을 살리기 위해, 영화 산업을 살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러한 일련의 시도 중의 하나인 유아인, 유재명 배우의 신작 소리도 없이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자님. 예, 안녕하세요. 병자입니다.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예, 닥터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뭐 거의 한 달 만에 극장을 다녀왔네요. 어떠셨어요? 최근에 뭐 극장들 좀 자주 가세요? 어떠세요? 거의 매주 가는 편이죠. 저는 한 달에 한 2번? 요새는? 예. 저도 요즘 극장은 많이 가지 못했고, 이 영화 전에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추석 때 개봉했던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이었네요. 그 전에는 꽤 오래 못 갔던 것 같아요. 소리도 없이, 홍의정 감독의 소리도 없이 제작했어요. 그러게요. 이게 마케팅 전략인가? 우리 왜 예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의 웬만한 영화들 라인업은 쫙 잡혀 있는데 요즘은 개봉하기 한 달 전에 거의 영화 제작 상황이 알려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혀 몰랐어, 이 영화. 정말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갑자기 영화가 툭 떨어지죠. 그러게 말이에요. 거의 영화 예고편 공개와 함께 제작 상황이 알려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영화 같으면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도 만든다는 얘기도 못 들었으니까. 유아인 배우 전작 살아있다 때도 저는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최근 영화사들의 전략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소리 소문 없이 제작했던 영화 소리도 없이가 이런 코로나 시국에 개봉을 했습니다. 다행히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좀 낮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우려 속에,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이 토요일인데요. 영화 목요일날 개봉해서 한 7만 3천 명 정도 관객 동원하면서 현재는 예매율 2위에 올라 있네요. 아무래도 한국의 젊은 배우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흥행력과 더불어 각광받는, 연기력으로도 인정받는 배우인 유아인 배우와 더불어 이제는 뭐 대표적인 한국의 조연 배우죠. 유재명. 거기에 납치라는 좀 자극적인 소재. 그 영화의 분위기는 예고편을 봐도 아주 심각한 범죄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런 지점들이 아마 관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유아인과 유재명은 계란장수들이죠. 계란장수들. 트럭에 계란 싣고 다니면서 계란 파는 계란장수들. 근데 그게 주업은 아닌 것 같아요. 부업이 또 있습니다. 뭐냐? 일종의 시체 처리하는 일이죠. 한 조직에서 사람들을 납치해다가 살해를 하면 그 시체 처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죠. 상식적으로는 계란 파는 것보다 돈 많이 벌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분명히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영화를 보면 이것도 그다지 돈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정기적인 일이 아니니까. 그렇네요. 근데 이 둘은 이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영화 속에서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해야 될 일을 하는 게다가 죽기 전에 그래도 성경이라도 한번 읽지는 않지만 성경이라도 들고 죽는 사람 추모까지 하는 아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성경과 함께 풍수까지 결합돼 있죠. 예. 머리 방향이 잘못됐다고 다시 북쪽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일은 일이고 나름대로 프로페셔널하게 굉장히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항상 일을 의뢰하던 조직의 실장이 이번에는 시체 처리가 아니라 색다른 일을 부탁합니다. 사람을 좀 맡아달래 며칠만. 그래서 어떻게 일을 맡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받기로 한 장소로 갔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며칠만 보관해달라는 사람이 성인이 아니고 어린 초등학생 여자아이인 겁니다. 이 조직에서 이 여자아이를 납치를 하고 부모들과 지금 그 몸값을 협상 중이고 그 기간 동안 이 둘에게 이 아이를 맡겨달라는 게 일이었죠. 어떻게 일은 일이고 성실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발생했네. 이 일이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 실장이 독고다이 혼자 한 거야. 근데 이게 또 들켰네 조직에 의해서. 그래서 조직에 의해서 처단당했어요. 이 애 어떻게 해? 자기들이 뭐 어떻게 보면 납치에 동조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둘러싼 이 두 사람의 일종의 소동이 영화 소리도 없이의 스토리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종종 납치를 다룬 영화는 등장했었죠, 자주. 근데 대부분 코미디라기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 고발성 소재로 많이 쓰였었죠. 뭐 대표적인 게 근원 목소리 있네. 근원 네. 목소리 있고 둘 다 어린 아이의 납치를 모티브로 했던 영화고요. 근데 이번 영화도 어린 아이를 납치하는 게 주된 스토리로 사용되긴 하지만 기존의 두 영화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영화 자체는 블랙 코미디죠. 한국에서 블랙 코미디가 종종 만들어지긴 하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지던 블랙 코미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억지 웃음이었거든요. 사실 블랙 코미디란 장르는 그렇게 웃긴 장르가 아니거든요. 사회의 문제점들을 비틀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지 어떤 억지스러운 상황을 설정해서 웃음을 만들거나 또는 폭소를 유발하는 그런 장르가 아닌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억지스러운 상황은 없지만 꽤 웃긴 장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 보면서 꽤 많이 웃었었습니다. 소재의 유사성을 따지면은 최근에 개봉했던 추석 시즌에 개봉했던 영화 담보하고도 꽤 유사한 점이 있는데 지금 닥터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 기존에 뭔가 웃음에 대한 강박이 좀 가득했던 한국의 코미디 영화와는 구별되는 굉장히 냉소적이면서도 툭툭 터져나오는 웃음의 포인트라는 점이 바로 이전 영화 담보와 이 영화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트레일러를 보고 나서는 이거 심각한 영화는 아닌데 납치 소재니까 왠지 유사가족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코미디 영화겠구나 하고 봤다가 정말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한국 영화 같지가 않고 꼭 외국 무슨 독립 영화 보는 느낌이라 그 독특한 톤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소리도 없이가 생각보다 그 간단한 영화가 아니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영화는 결국 그 납치된 소녀가 유아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인질범의 피해자가 자신을 납치한 인질범에 동화되어가는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영화가 완벽하게 또 이들의 관계가 동화되어 간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영화는 좀 굉장히 좀 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다루는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경우는 영화의 주제를 잡기 위한 일종의 뼈대를 만들고 있죠. 그 뼈대를 만들어 놓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화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자군이
저는 뭐 아직 못 봤지만 얼마 전에 개봉했던 담보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영화가 사실은 그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 플러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휴먼 드라마 일종의 또 심파가 결합된 영화로 저는 뭐 알고 있는데 소리도 없이는 결말도 그렇고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되게 영화 보는 데는 예측하기 힘들었어요. 과연 이 영화가 블랙 코미디라고 해서 과연 희극적으로 끝날지 혹은 비극적으로 끝날지조차 예측하기 힘든 상황. 심지어 영화는 열린 결말을 지향하고 있죠. 저는 그 마지막 결말 이유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잘 잘라낸 결말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예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보여주는 것은 이 영화에 대한 주제, 이 영화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어떤 주제를 확실히 해치게 될 거라고 보이긴 하더라고요. 열린 결말 같은데 닫힌 결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포스터 혹은 예고편에는 유아인, 유재명 이 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설픈 시체 처리반이죠. 납치범의 이야기를 굉장히 주되게 앞에 내세울 것 같지만 사실은 중반 이후로는 거의 이제 유아인의 이야기로만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그 일종의 바보 듀엣 버디 무비는 아니에요. 또 이 영화의 제목 소리도 없이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영화 전체가 유아인을 둘러싼 세계를 그리고 있거든요. 유아인은 말을 못하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이 말을 못한다는 게 태생적인 언어 장애가 아니라 어떤 사건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처럼 암시되고 있죠. 선택적으로 묘사되는 것 같아요. 대사를 하기도 하죠. 앞에 굉장히 짧게. 예. 말을 못한다라기보다도 안 한다, 소통을 거부한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게 유아인의 세계인데 그러면 어떤 세계를 다루고 있는가? 사실 이 영화를 딱 끝까지 보고 나서 떠오른 영화가 한 편 있었거든요. 바로 한국 영화 황금기 초창기에 나왔던 초록물고기. 이창동 감독이 만든 초록물고기와 이 영화 구조가 어느 정도 유사하거든요. 처음에 트럭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나중에 조직에 들어간다. 소리도 없이도 오프닝이 달걀을 팔면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시체를 처리하는 일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서 초록물고기와 다른 점은 초록물고기는 주인공의 집을 처음과 끝에 놓고 이 비극적인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반면에 소리도 없이는 유아인이 끔찍한 세계에 들어와서 과연 무엇을 하고 무엇을 꿈꾸는가를 보여주다가 그것이 종결되면서 이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기 때문에 영화를 끝내버리는 거죠. 그 영화가 불친절한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아인이 결국은 이 어린 소녀를 자기 집에 데려가죠. 근데 유아인에게 여동생이 또 있어요. 굉장히 어린 여동생.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보여요. 그래서 당연히 어린 소녀가 그나마 유아인의 여동생과 함께 어떤 감정 동화를 이루면서 단지 이것이 그냥 범죄 현장보다는 그나마 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영화 속에서 유아인의 어떤 가족 상황, 왜 현재 이렇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암시도 거의 없었죠. 유재명 배우가 했던 한 문장. 너 이 새끼 내가 어릴 때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고 직업도 줬는데 라는 말로 미뤄봤을 때 어렸을 때 고아가 됐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주워왔든지 그걸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 남매가 친남매가 아닐 가능성도 아주 높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암시지 정확한 설명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에서 모호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프닝의 계란 장면을 빼고 시체 처리가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영화 끝까지가 신화적 공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유아인이 예. 꿈꾸는 어떤 신화적 공간. 어느 정도는 그 분석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아인이라는 이 캐릭터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가족과 분리되고 뭐 찢겨져 나간 형태인 것 같기도 해요.
찢겨져 나간 상태로 홀로 존재하는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 관계 맺음의 아픔을 또 알기 때문에 아예 입을 막고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납치된 여자아이가 들어오면서 소리도 없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감정의 교류 또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영화의 결말에 가서 당신이 그렸던 그 소망, 당신이 바랬던 그 변화는 사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직업이거든요. 영화 속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뛰어난 프로들이거든요. 특히 납치된 아이를 보관했던 그 인물들, 부모한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직업인들, 이 직업인들은 다른 직업으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유아인 씨와 유재명 씨는 시체 처리 업무에 있어서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납치된 소녀를 맡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실장이라는 사람도 잡혀온 사람을 고문할 때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유아인과 유재명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지를 보호하는 업무를 맡게 되고 업무 영역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조직의 실장도 자신의 업무 영역이 아닌 다른 업무 영역을 넘어섰다가 결국 처단을 당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전문적인 직업 영역에서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직업윤리의 신화를 다룬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닥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비록 그것이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범죄 세계지만은 이 범죄의 세계 안에서도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맡은 역할과 바운더리가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비일상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는 자신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이 영화 내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유아인 씨와 유재명 씨 두 사람에게 모든 일의 책임들이 떠넘겨진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누군가가 해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계급 아래로 전이시키는 뭐 그러한 사회에 대한 어떤 풍자로 읽힐 여지도 있겠다. 그건 좀 오버고요. 네. 그거는 전 원래 좀 오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저기 너무 기생충적 해석이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 이 영화에서 저는 계급적 관점보다는 거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쨌든 자기와는 전혀 먼 지점에 있는 아주 순수한 영혼을 만나서 변화를 그리는 영화는 또 의외로 굉장히 흔하기도 하죠. 저는 이 영화를 계급적 관점에서 얘기한 게 전혀 아니란 겁니다. 예, 제가 반박한 건 병자님 얘기 반박한 겁니다. 예. 제가 보았던 어떤 관점, 직업윤리의 신화라는 건데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노예 노동의 신화라는 거거든요. 이 영화에서 모든 인물들은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직업에 속한 그 영역에 뿌리 박혀 있기를 원하는데 유일하게 유아인만 잠깐 경계를 넘어서기도 하고 실장이 잡혔을 때도 유일하게 뺨을 때리는 인간이죠. 그러다가 실장이 죽으니까 그 양복을 훔쳐가죠. 사실 이 지점은 노예들이 자신의 쇠사슬 두께를 자랑하는 이 지점과 같거든요. 이 노예들은 내 쇠사슬이 더 두껍다고 자랑하다가 누군가 너희들 노예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확 빡치는 거죠. 저는 보면서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다른 각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100% 선인도 없고 뭐 100% 악인도 아니고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 자기가 악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되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인데 결말을 보면은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론적으로 중간에 의도가 어떻게 됐든 결국은 너는 그런 놈이다. 약간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납치된 여자아이가 들어오면서 납치된 소녀를 맡았던 사람이 납치된 소녀를 고문할 때 그 소녀가
영화가 이제 좀 감독님의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그 납치당한 여자아이의 태도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여요. 납치 초반에 완전히 순종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어른스러울 수 있을까 하는 태도를 보이던 아이가 유아인과 함께 그 집에서 기거하는 과정에서 특히 유아인의 여동생과 함께 노는 과정에서 아이다운 천진난만함을 회복하는 듯 갔더니 영화 결말에서는 또 갑자기 뭔가 모르게 확 마음을 닫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사실적인 영화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영화는 전체가 하나의 우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는 행동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현실에서 이런 존재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그리고 납치된 아이가 하는 행동들, 유아인의 동생과 천진난만하게 논다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아이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불을 개고 빨래를 하고 성인들이 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아이가 납치됐다는 것은 집이 그만큼 부자라는 얘기인데 그 부잣집 아이가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한다? 이 영화 전체는 어떤 사실성에 기반한 영화라기보다 전체가 하나의 우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그 여자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도리어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초반부터 아들이 아니라서 돈을 덜 주는 거야? 이것도 있었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돈 주셨냐고 물어보는 것도 보면 굉장히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생존 방법을 터득해서 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쁨을 보일 수 있나 이거를 이제 몸으로 터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던 거고 저는 결말을 보니까 딱 저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보면 이 아이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잘못 읽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언급과 동시에 중반 이후에 유재명 씨가 시장에서 벌이는 일, 이 일은 아이를 둘러싸고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했던 그런 이야기와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한 지점을 잡기가 꽤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긴장감이 넘치면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납치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장면 있잖아요.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온 유재명 씨가 유아인과 그 납치된 아이 그리고 유아인의 여동생과 함께 그 집에서 마치 즐거운 가족 사진을 찍는 듯이 연출된 그런 시퀀스, 좀 그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퀀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영화에 대한 해석은 되게 다르군요. 저는 그 장면 그냥 되게 좀 상투적인 클리셰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영화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우리가 내분 토론할 거란 생각을 못하고 이 영화 괜찮겠네 이라고 영화를 보자마자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가서 바로 리뷰를 썼거든요. A4 페이지. 그걸 쓰면서 저 역시 방금 병자님이 얘기하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장면 자체는 상투적인 장면이 맞는데 영화 전체적으로 상투적인 장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장면만 유독 상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 되게 아름다워.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독특한 게 사실은 이 영화는 의외로 되게 잔인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시체 처리를 할 때 근데 이게 참 애매해. 그 정도는 아니면 그게 무슨 행위인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천연덕스럽게 거기서 그 시체 처리하는 과정에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이런 장면은 저는 이 영화 생각외로 되게 끔찍하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는 함께 그러니까 인질범 아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사진 찍는 장면 같은 건 저는 결국 이 영화의 전체 톤앤매너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그 톤을 깨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필요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영화 중반에 이 소녀, 영화에서 나이가 나오죠. 11살. 네. 11살짜리 소녀가 땅바닥에 떨어진 핏방울을
꽃망울로 삼고 꽃을 그리는 장면이 있죠. 저는 공장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한 10대 때는 공장에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똑같이 그 옆에다 꽃잎을 그리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소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끔찍한 살인이나 시체 처리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뿌려진 피들도 직업의 결과물일 뿐이고. 저는 지금 닥투님 말씀하신 그 꽃 그리는 장면도 그렇고 아까 타고님 말씀하신 그 사진 찍을 때 보면 억지로 지금 기분 좋은데 막 너 그렇게 찍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모르겠어요. 그 깊은 의미보다는 그냥 딱 상황이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적 요소를 넣으려고 그냥 그렇게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속에서 그 음. 장면이 그냥 삽입됐다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전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에필로그거든요. 에필로그에서 그 장면이 반복되잖아요. 이건 최근 한국 영화들이 너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영화 기법이거든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 어쨌든 주인공들의 가장 행복한 날을 한 번 더 보여주는 방식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나오는 한국 영화 10편 중에 한 5편 이상은 그런 식의 방법을 쓰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에필로그가 필요해서 난 그 장면을 삽입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 영화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장면은 아니었어요. 저는. 혹시 뭐 이런 건 아닐까? 그 여자애가 뭐 마지막엔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고 보면 잠깐 기억은 또 행복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혹시 하려고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럴 가능성도 예. 있죠. 예. 닥터님이 말씀하신 이 영화 중반 부분이 사실은 판타지다라고 하는 설정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바로 지금 얘기된 그 사진을 찍으면 서로 정말 사이좋게 어울리는 그 장면이 바로 그 판타지의 정점인 거거든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제가 이 영화는 하나의 거대한 우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화를 깨고 튀어나오는 진짜 현실인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객이건 영화에서 뛰노는 아이들이건 이 부분은 우리가 또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지점이고 이 장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엔딩에서 다시 한번 제시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영화들에서 마치 의무적으로 배치를 했던 그런 신들과는 좀 달리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굉장히 엉뚱한 유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어린 소녀가 그 집을 탈출을 했다가 그 시골 마을에 한 노인을 만나게 되죠. 노인한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 아이 손을 잡고 어디 끌고 가. 그래서 저는 뭐 죄송하게도 이게 여성 감독님이다 보니까 야 이건 너무 뭐라 그럴까 남성 혐오의 일반적 표현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그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경찰이야.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이건 좀 문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묘사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경찰이에요. 그런 식의 블랙 코미디가 이 영화에서는 쓰여요. 저는 그런 지점에서는 의외로 저는 이 영화에서 뭐 블랙 코미디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적 이야기 기법이라든가 혹은 저 누구의 요즘 그 보건교사 아는영 연출했던 이경미 감독. 이경미 감독님 류에 제가 이경미 감독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와 좀 비슷한 좀 아주 재미있는 상황극들이 영화 좀 곳곳에 좀 삽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면은 그 술 취한 아저씨가 등장하는 순간 이건 좀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딱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죠. 네, 진짜로 경찰이었어. 아니 얼굴 클로즈업 되는 것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딱 그렇게 예상하라고 이제 몰고 가는 게 너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영화가 저는 예고편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도 돼요. 아마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 대중관객들에겐 생각보다 평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영화는 예고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고편이 더 그렇게 좀 코미디스러운 납치극으로 묘사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는 의외로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아주 심각한 영화입니다.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고 제가 어젯밤에 영화 보고 나서
리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파고님이 이거 녹음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리뷰를 쓰는 와중에도 아주 여러 권의 책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중간중간 설정이 어린 소녀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 인질범이 저는 성인 여성이었어도 이 영화는 스토리 진행에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오리지널 각본에는 성인 여성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젊은 여성 혹은 예. 뭐 고등학교 고학년 예. 그 정도라도 이야기 진행에는 예. 별로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이 영화에 좀 더 의외로 그 끔찍한 강도가 세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 그 조직폭력배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코믹하게 묘사되긴 하지만 이에 의하면은 일정 부분 뭐 성범죄에 가까운 지점들 그런 장면들도 등장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감독님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꾼 게 아닌가 싶은 예상이 될 정도로 의외로 이 영화에서 그 아이로서 묘사되는 그 유아인의 어떤 객체는 저는 뭐 그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영화에 11살 정도의 소녀를 설정한 건 아동기와 청소년기 딱 그 경계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런 경계에 있는 인물들일수록 굉장히 다양한 상징들을 담아내기가 좋거든요. 이 소녀가 하는 행동들을 쭉 떠올려 보면 각각이 다 다른 행동들이거든요. 어떨 때는 집안일을 전부 다 처리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또래 소녀처럼 아이와 놀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 이 다양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녀를 설정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나이로 설정을 한 게 영화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잖아요. 그리고 보면 아까 닥터님이 뭐 프로페셔널 하다고 그랬는데 하는 짓들을 보면 뭔가 다 얼빠진 사람들이 어른들은 하여튼 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일 어른스럽게 보이는 게 이 아이였던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려고 설정을 애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도 드네요. 크리스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어딘가 모르게 미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미숙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가장 성숙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캐릭터가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11살짜리 아이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이제 실제 극장 가서 보시면 굉장히 당황하실 지점들이 많을 거예요.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 영화가 극장에 개봉은 할 수 있었을까? 꽤 의심이 들 정도의 작품이긴 해요.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으면 더 많은 관에서 개봉을 했겠죠. 유아인인데. 그럼요. 그럴까요? 근데 유아인이 진짜 영화 잘 골라.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영화는 유아인이 나왔던 상업성 높은 영화 베테랑 뭐 혹은 살아있다 보다는 버닝에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해요. 버닝이 훨씬 가깝죠. 버닝이 훨씬 가깝고 또 이 영화는 버닝만큼이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촌스러워요. 조명 쓴 것도 보이고 야 이건 일부러 그림 이렇게 만들려고 애썼구나. 근데 저는 그 장면들이 영화적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 영화에서 미장센에 대한 수고도 사실은 그렇게 요즘 영화들 찾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영화적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밤 풍경을 그려내는 장면들. 이거는 막 그냥 작정을 하고 찍었구나 싶은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예, 그래서 음악 사용도 굉장히 괜찮고요. 저는 홍희정 감독님이 아마 단편 영화로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화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편 영화를 만드셨는데 대단히 독특하다. 꼭 여성 감독이 뭐 이런 표현 안 쓰겠습니다. 대단히 독특한 감독 나왔고 이 영화는 감독님의 성별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여성 감독이라고 생각도 못했었어요. 네. 향후 한국 영화계에 저는 대단히 소중한 보물이 등장했다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의 영화 행보를 어떤 식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노골적으로 좀 상업 영화의 스타일로 가실지 아니면 일종의
그 독립 영화, 상업 영화의 경계에 있는 그런 스타일로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코엔 형제 같이 그런 길을 그러니까요. 택할 코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형제도 비슷하게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코엔 형제보다는 킬링 디어가 더 떠올랐거든요. 그쪽에 요르고스 란티모스요? 네, 그쪽에 더 네. 가깝다고 생각. 자꾸 이 영화가 와, 신화라고 예, 생각을 예. 하니까 그렇게 연상이 되는 거야. 예. 주변에 보신 분들이 또 옛날 일본 영화 스타일 느낌 많이 맞아요. 난다 그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화에 대해서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신화라는 건 그런 고대 신화 이런 것들 말고 현대의 노동은 신성한 것이야. 또는 스포츠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해. 이런 것들이 다 신화인 거죠. 그 닥두님이 인정하는 거의 유일한 천재 감독이 요르고스 란티모스인데 그와 비견할 정도까지 칭찬하신다는 거는 이 영화 정말 닥두님 좋게 보셨다는 뜻이네요. 예, 어쨌든 유한 씨는 또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 이 영화 속에서는 실제로 대사가 거의 없고요. 초반에 잠깐 등장하긴 하는데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특유의 그 유한 씨를 이제 종종 영화 속에서 특유의 이제 감정의 과잉 연기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영화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그 소리도 없이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워낙 영화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야 왜 그게 이 영화의 타이틀이 소리도 없이인지 드러나게 되는데 살도 굉장히 많이 찌웠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 제가 이제 살 좀 쪄봐서 한 살 좀 쪄봐서 아는데 옷 티셔츠 입었을 때 그 정도 이렇게 가슴이나 배 나오려면 한 10kg에서 15kg 정도는 15kg 찌었대요. 그쵸. 내가 정확히 알잖아. 초반에 옷 벗을 때 보십시오. 예. 허리통이 드럼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감독님이 재밌게도 이제 이 영상을 참고해라 한 게 뭐냐면 고릴라의 움직임을 봐라. 대사를 안 하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좀 연기를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퍼거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유아인 배우가 좀 감정 과잉이나 그런 걸로 좀 말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대사 없이 표정과 몸짓으로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니까는 약간은 이렇게 과잉일 수 있어 보이는 표정이나 움직임들이 이 영화한테 정말 잘 맞았어요. 혹시나 유아인 씨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생각을 바꾸시게 될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아니 재미없을 것 같은데. 헐리우드에서 가장 그 체중 조절 마음대로 하는 배우가 누구죠? 그 크리스찬 베일이요? 크리스찬 베일이죠. 크리스찬 베일이 더 이상은 자기 체중 늘리거나 줄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 아세요? 영화 속에서? 그 사람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게리 올드만 때문이죠. 게리 올드만 때문에 저 영화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처칠. 처칠. 처칠 보고서 게리 올드만한테 살 어떻게 찌웠냐고 그랬더니 나 살 안 찌웠는데 다 분장하고 CG인데 그 얘기 듣고 크리스찬 베일이 좆같구만 이러고서는 더 이상 살 찌우거나 빼지 않겠다고. 예. 정말 유아인 씨 연기 좋았었고 눈빛 연기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유재명 씨 다른 영화에서도 이분 연기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특히나 발성이 정말 좋더군요. 예.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려.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연기를 보고 싶은데 이제 분량이 그 정도가 안 돼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문승아 배우 문승아 배우 묘하죠. 아역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너무 어른스럽거나 너무 아역스럽거나. 근데 이 문승아 배우는 전자에 해당하죠. 영화를 보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영화에서 문승아 배우가 맡은 아역 빠문파탈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한 남자 파멸로 몰고 간다니까. 일상을 깨트리고 결국 그를 파멸로 거의 몰고 가는 그런 캐릭터라니까요. 왜 웃어 인간아? 그러면 영화가 너무 야하죠. 뭘 야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막 제가 실드를 치려고 그랬는데 닥터님에겐 안 통했군요. 이상하게 성적으로 저 윤리적으로 아주 몹쓸 인간이네. 당신 지금 그렇게 얘기해놓고 아니 무슨 이상한 성적인 그런 관계가 이성이어야지만 한 남자를 파멸로 몰고 가나? 아니 막말로 레옹은 마틸다 때문에 인생 조진 거 아닌가? 비슷한 거지.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예, 내가 그 얘기한 거야. 예, 아역들이 연기 잘한다는 건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 오히려 영화 속에서 되게 오랜만에 연기 못하는 아역을 봤어요. 이게 좀 초반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은 이 문송아 배우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감정들을 연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와 정말 대단합니다. 표정 연기가 진짜 예. 좋죠. 모든 경우에 정말 딱 맞는 모습을 그러면서도 그 11살 어린아이의 모습을 저는 잃지 않고 그대로 보여줘요. 정말 놀랍습니다. 오디션 때도 뭐 시나리오 3장 받고 캐릭터 분석을 완벽하게 했다고 뭐 그러던데. 그러니까 왜 저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어쨌든 이 인질범에 좀 동화되어 가는 지점이 있는데 때로는 그 인질범한테 뭐랄까 앙탈 부린다고 그러나 할까요? 그런 식의 설정도 예.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어린 아이니까 가능한 거죠. 어린 아이니까. 하여튼 이 영화는 되게 묘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나면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근데 아마 시간이 안 나서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영화 친구들이 이 영화 한번 보시고 게시판에 자신의 감정들을 좀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 영화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별점 평가하시죠. 저는 별 4.25개 주겠습니다. 너무 높은데. 별점이야 내 마음이지. 예. 3.5개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물게 냉정하면서도 와 이런 감정을 한국 영화에서 느껴볼 수 있을까 싶었던 굉장히 독특한 감정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영화 정말 좋습니다. 저도 진짜 영화가 너무 독특해서 되게 좋았고 심지어 제가 올해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사라진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도 마찬가지로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같은 영화나 이 영화나 좀 이런 게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예, 그 생각이 들고 별은 4개예요. 저는 3개 반이에요. 3개 반. 저는 3개 반이 아마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그 정도 평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싶고요. 나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게 이 영화가 4개가 안 되는 지점은 이제 3개 반에서 4개가 되기 위해서는 영화 자체가 가진 굉장히 고유한 아우라가 좀 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 아우라가 충분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내 별점 평가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3개 반에서 한 3.75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진짜 이 감독님의 우리는 차기작을 되게 오늘부터 굉장히 두 손 두 발 들어 굉장히 기대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유아인, 유재명, 주연의 굉장히 독특한 소재를 가진 범죄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범죄극이지 뭐. 블랙 코미디 범죄극. 블랙 코미디 범죄극 소리도 없이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